자다가 보면은 손이 자기 속옷에 들어와 있고 속옷 안에 문을 잠그고 거기에서 당하고 나한테 여자친구도 없고 외롭다고 빌려줬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와 관련한 법률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영식 화백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림 그린 사람 김영식입니다. 이창훈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제가 우먼센스에 칼럼 쓴 거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제가 2010년부터 16년까지 6년 네. 연재하셨죠? 가까이 칼럼을 연재했었는데 그때 했던 첫 번째 칼럼이 뭔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칼럼은 많은 편집장들이 욕심을 냈던 소재였기 때문에 제가 기억합니다. 제목이 의 좋은 형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네요. 네. 어떤 의미에서 의가 좋았을까요? 좀 다른 의미의 의 좋은 같아요. 뭐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관심도 들고. 우리 작가님은 의 좋은 형제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기억나는 옛날에 거? 뭐 집단을 들락날락 뭐 했던 그쵸. 그런 예. 맞아요. 이 사건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왔어요. 30대 중반 정도. 가끔씩 명절에 시댁에 가면은 밤에 잠을 잘 때, 명절 때 가면 남편이 눕고 그 옆에 자기가 눕고 그 옆에 시숙이 눕고 그리고 그 옆에 동서가 누워서 자다가 보면은 시숙손이 자기 속옷에 들어와 있고 속옷 안에 그리고 강제로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있을 수가 키스도 있어요? 하고 몸을 만지고 그래서 이 깬 척도 못하고 잠자는 척도 못하고 정말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긴장하고 했었는데 일어나서도 남편에게도 말을 못하고 시숙에도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쵸. 좀 몇 차례. 오래 네. 네, 뭐 진행이 됐죠. 시부모님 생신 때 가거나 추석 때 가거나 구정 때 가거나 뭐 일이 있어 가거나 그러면 자주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시숙이 술에 취해서 술을 한 잔해서 아니면 잠에 취해서 잠결에 자기 와이프인지 알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디 여행을 가는데 두 집에 같이 가는 거예요. 두 형제가.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오라고 해서 이 방에 들어오게 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시숙이 기다리고 있고 바깥에 문을 잠그고 거기에서 당하고 처음에는 남편에게 안 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랬는데 밖에 문이 잠겼더라. 나도 모르는데 문이 잠겨졌었어. 형님이 잠깐 이야기할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불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님한테 당했어라는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서너 번 그 일이 되풀이되면서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남편과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건 당신이 의도적으로 이러는 것 같다. 형님이랑 짜고서. 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결혼하기 전에 학교에 다닐 때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형님 댁에서 있었다. 그때 형님은 결혼했는데 형님이 나한테 여자친구도 없고 외롭다고 형수를 빌려줬다. 형님을 빌려주다. 이 남편 빌려주는 표현이 빌려주는 게 됩니까?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긴 한데요. 형수를 나한테 빌려줬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당신과 형님을 같은 자리에 있게 한 거다. 너무 미안하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때 칼럼을 냈을 때도 그렇고 이걸 읽는 독자나 이런 주위의 반응을 들어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냐, 옛날 얘기냐, 어디 다른 나라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죠.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혹시 아기를 낳는 거랑 관련이 있었는가요? 아니죠. 남편하고는 정상적으로 부부생활을 했었고 아무리 아기가 필요해도 자기 형님과 잠자리를 하라고 하는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결혼 전 남동생한테 부인을 동침하게 했다라든지 이거부터가 이제 너무 상식이 안 맞는. 근데 시작이었던 거죠. 그건 남편의 일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아. 그 동서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는 없거든요. 네. 내가 이 남편과 이혼할 수 있냐? 이혼하면 저 시숙도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하죠. 당연히. 사실은 칼럼명과 다르게 나쁜 형제네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성폭행을 같이 성폭행이죠. 공모한
형제일 수 있으니까요, 그죠? 형님의 부인님께서 네. 그것도 전혀 모를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지금까지는 그게 형수도 다 알고 묵인하고 있겠거니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건 남편이 궁하니까 한 핑계, 네. 변명이지 않을까. 특정한 어떤 지역이거나 뭐 폐쇄된 사회거나 종교적인 집단이거나 뭐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종교 문제도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부인에게 그런 일을 당했으면은 바로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냐. 왜 두 번, 세 번, 네 번 당하고 이제서야 여기를 오셨냐. 그 부인이 남편과 시숙을 상대로 성폭행 고소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겠네요. 그렇죠. 주위에 알려지면 그 집안은 사실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겠네요. 고민 같은 게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부인한테. 내가 이혼을 하면 우리 집안에서 이혼했다는 거 용납이 안 된다. 남편 직장으로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사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재판에 가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 이유는 저는 상담을 한번 했었고요. 좋아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 기억을 갖고 어떻게 살겠느냐. 나도 당신 생각처럼 이혼을 했으면 좋겠고 소송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받아라. 재산 분할도 받아야 되고 나라면은 형사고소하겠다. 두 형제를 상대로. 그러니까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과 위자료 청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고민해봐라. 동시에 다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족 간의 어떤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현장에 있으면은 가족 간의 성폭력 정말 많아요. 뭐 부부 간의 아내 간간도 있고 친인척 간에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정말 많은데 다들 너무너무 고민스럽죠. 이 이야기를 할 경우에 그 파장이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범죄 행위거든요. 이런 행위가 있다면 한 집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때문에도 고민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애들을 키우는 건 아이들에게도 안 좋고요. 저는 단호하게 이혼해야 된다. 형사고소해야 된다. 만약에 주변에 알려질 게 걱정이 된다면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친정 식구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시숙은 자기들의 한 행위가 창피하고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변에 이야기도 안 할 거거든요. 고소한다? 수사기관이 그걸 알리지도 않아요.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아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피해자 당사자가 잘 관리해야 되네요. 그럼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는 변호사도 찾아오고. 그럼 이명수 변호사님 찾아오면 되겠네요. 그럼 좋죠. 그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니까요.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같은 여성단체에 가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그러면 정신과 상담을 할 수 있게 무료 상담도 연결해 주고요. 여러 가지 지지와 대처 방안도 좀 더 현실적인 방법도 많이 제안해 주거든요. 그리고 비밀이 지켜지는 가운데 처벌될 수 있게끔 고소하는 방법 아니면 소송하는 방, 이혼 소송하는 방법, 위자료 받는 방법 이런 것들에 한해서 충분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실수,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거라면 정말 단호히 대처해야 되고 초기에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상담이나 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